자, 다들 자리에 앉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김동식 작가님과의 만남에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와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강연의 사회를 맡은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생겼다. 지난번 이꽃님 작가님과의 만남은 즐거우셨나요, 다들? 이번에는 굉장히 핫하고 인기가 많은 회색 인간이라는 책을 쓰신 분들 다 아시죠? 네! 회색 인간 다 읽으셨죠? 네! 그 책을 쓰신 저희가 김동식 작가님을 아주 어렵게 모셔서 이곳에 모셔왔습니다. 자, 다들 김동식 작가님 얼른 만나고 싶으시죠? 그렇지만 김동식 작가님을 먼저 만나기 전에 저희 학교를 대표하고 계신 양양권 선생님의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사는 맛있겠습니까? 네. 자, 오늘 상당히 여러분들은 복된 시간을 맞이했다 생각되십니다. 재미도 계시고 한데 아까 보니까 오늘 지금 우리 저자와의 만남 대신 그 전에 여러분들 공연도 있다면서 공연. 그 아까 보니까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지나가니까 또 한 학생이 너무 자기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공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작가와의 대화 요것하고 같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아마 공연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연하는 준비한 학생들도 많이 노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작가 선생님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유준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작가 선생님은 저희 전임학교에 있을 때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임학교에서도 아주 많은 감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하고 거의 공통점도 많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좋은 시간 맞이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신 교장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김동식 작가님을 만나보기 전에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공연이 있는데요. 저희가 북콘서트인 만큼 저희 학교 밴드부에서 저희를 위해 그리고 작가님을 위해 공연을 준비했다고 하시는데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Maybe if I walk out in the morning, hearing your voice. Maybe if I was with you, 어쩌면 우리 어려웠던 날들 함께
You think I can handle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one to let go. I'm sorry I can't answer. I'm busy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one to let go. I'll let you say if you're supposed to kiss so you can leave. I'm laying on the ground, but she's not playing this game. I've been looking for the plot, I'm playing close to this and from under that is not the deep. All I can say, I'm doing fine. Do you should know, stretching my leg without you. I'm doing fine. Do you should know I'm alive. You think I can handle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one to let go. I'm sorry I can't answer. I'm just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one to let go. I'm cause I do with you, I do I kiss a picture of I know I pick on you, become my visit a day. Tempting just to cast a close, don't think I deny the notion. I'm the daddy's not the deep, all I can say. I'm doing fine, do you should know, stretching my leg without you. I'm doing fine, do you should know I'm alive. You think I can handle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one to let go. I'm sorry I can't answer. I'm busy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one to let go. Running on the phone, running on just I'm taking air from left to right to middle. How did she just got toxic? Running on the phone, running on just I'm taking air from left to right to middle. How did she just got so toxic? You think I can handle dancing on my own? It takes two to tango, but only one to let go. 자, 그러면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는 바로 연기 전공 학생들이 저희를 위해 또 김동식 작가님을 위해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을 또 위해서 책 속 내용들 중에서 피노키오의 꿈을 낭독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큰 박수로 맞이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2학년 5반 연기과 김보혜, 박지원입니다. 피노키오의 꿈, 말하는 목각 인형. 피노키오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다. 인증과 제보가 잇따르자 흥미를 느낀 한 방송국에서 취재에 나섰다. 소문의 진원지는 산속에서 자연인처럼 홀로 사는 한 노인의 집이었는데 그곳에 도착한 취재진은 경악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님이 많네요. 혼자서 움직이고 말하는 목각 인형. 피노키오가 정말로 존재했다. 방송국은 당장 검증에 들어갔다. 노인의 복화술도 아니었고 어떤 기계적 장치도 아니었다. 진짜 나무 인형의 생명이 깃든 피노키오였다. 다만 저기 거짓말 한번 해볼래? 또 이러시네. 전 피노키오가 아니라니까요. 거짓말을 한다고 코가 길어진다는 게 그게 현실적으로 말이 돼요? 아, 그래? 미안. 목각 인형의 이름은 철수였다.
노인이 지어준 이름이었다. 그래도 방송 타이틀은 피노키오로 나갔다. 파급력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산속 노인의 피노키오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실존하는 기적이라 불리며 세상 사람 모든 관심에 집중되었다. 노인은 어쩔 수 없이 산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곧바로 전 세계 생방송 무대가 꾸며지고 피노키오의 신비한 모습을 전 인류가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무대에서 노인에게 질문들이 쏟아졌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느 날 일어나 보니 이미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 어느 날 갑자기요? 예, 저는 그냥 신께서 외로운 제게 선물을 주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신께서. 노인의 대답에 실망한 사람들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사실 그런 대답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았다. 사회자가 이끌어낸 좀 더 자세한 사정은 이랬다. 10년 전 사고로 가족을 잃고 속세를 등진 노인이 외로움에 나무를 깎아 목각 인형을 만들어 말벗으로 삼았다. 그런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목각 인형에 생명이 깃들어 있었다. 노인은 자신의 독실한 신앙심에 신께서 선물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납득할 순 없었지만 노인의 말이 거짓말 같진 않았다. 결국 사회자는 피노키오에게 물었다. 저기, 너 어떻게 생겨난 거니? 의자에 앉아있던 피노키오는 어린 소년처럼 나무 팔다리를 흔들며 장난기 어린 말투로 대답했다.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요? 나무였던 시절부터요? 처음부터 뭐든지 기억나는 대로 부탁할게. 한 9년 전이었나? 할아버지께서 정성을 다해 저를 조각하셨어요. 아마 조각은 처음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생겼지. 아, 그래? 내가 보기엔 귀여운데? 에이, 거짓말. 아무튼 할아버지는 항상 저를 애지중지 아끼셨어요. 혼자서 말도 안 되는 대화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 그러나 한 5년 전쯤 새벽이었었어요.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러 신이 찾아왔어요. 신? 예. 할아버지는 주무시느라 기억 못하시지만 분명 그건 신이었었어요. 신은 할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그때부터 저는 움직일 수 있게 되었죠. 저는 할아버지 혼자서 대화할 필요도 없어졌고 말이에요. 결국 결론은 신이 없다. 이 방송으로 인해 인류는 신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 그게 아니고서는 피노키오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수많은 과학자와 연구진이 피노키오에게 달라붙었다. 아! 그렇게 아프게 만지지 마세요. 저 아픈 건 싫어요. 그리고 나무가 불에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조심해요. 아, 미안하다. 살살 할게. 실제 아이처럼 행동하는 피노키오를 정밀하게 해부한다거나 가혹하게 실험해볼 수 없었다. 이미 방송을 통해 어마어마한 팬덤을 형성되어 있었기에 더욱 그랬다. 끝내 과학은 피노키오의 정체를 증명해내지 못했고 피노키오의 사랑스러운 신의 기적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 피노키오와 노인에게 정말로 많은 일이 생겼다. 수많은 방송에 출연하고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어마어마한 팬덤을 형성했다. 국가는 서둘러 국적을 부여하고 철저하게 보호했다. 또한 인형을 비롯한 관련과 관광산업, 재단 설립, 자선행사, 영화 출연 등 모든 것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원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현재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였으니까. 그리고 노인이 믿는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부흥했다. 피노키오의 존재 자체가 신의 증명이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현상이 벌어졌는데 바로 피노키오를 꿈꾸는 사람들의 등장이었다. 그들은 저마다 나무를 깎아 목각 인형을 만들었고 간절히 바랬다. 누군가는 외로워서, 누군가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누군가는 신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들은 제2의 피노키오를 꿈꾸며 나무를 조각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피노키오는 소중했고 누구든 피노키오의 영향력을 이용하고 싶어 했다. 대표적으로 국가와 종교의 힘겨루기가 있다. 종교는 신의 핑계로 피노키오를 교단의 관리하에 두기를 원했고 국가는 국적의 핑계로 회피해왔다.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종교의 영향력은 강해졌고 국적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낀 국가는 노인에게 피노키오를 자식으로 임명할 것을 권했다. 노인은 만화치 않았고 피노키오는 정식으로 노인의 호적에 올랐다. 그 덕분에 피노키오는 학교까지 입학하게 되었다. 국가의 전력은 정확히 적중했다.
전 세계의 팬들은 피노키오가 평범한 아이처럼 행복해지길 바랬지 종교적인 상징으로 교단에 남겨지길 바라진 않았던 것이다. 결국 교단은 국가와의 힘겨루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 피노키오에게 공식적으로 신의 사자 자격을 부여하겠다며 교단에 한번 방문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것까지는 국가가 막지 않았다. 모든 이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피노키오가 교단을 방문했다. 이는 종교인들은 물론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의 축제와도 같은 일이었다. 전 세계의 실시간 생방송으로 화면이 송출되는 가운데 수여식이 진행됐다. 한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너희들의 믿음이 하늘에 닿았구나. 하늘 위에 진짜 신이 등장한 것이다. 우와! 진짜 신의 등장에 너나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또 감격했다. 피노키오는 신을 가리키며 발랄하게 말했다. 우와! 그때 그 신이다! 모두 내 말이 맞죠? 그렇죠? 신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피노키오를 향해 말했다. 무엇이든 네 소원 한 가지 들어주겠다. 우와! 정말요? 무엇이든지요? 만세! 전 세계 사람들은 신의 말에 한호했다. 피노키오의 꿈이 무엇인지는 뻔한 것이었다. 눈치 빠른 카메라는 피노키오와 노인의 모습을 번갈아 비쳤는데 노인은 어느새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전 세계의 사람들도 드디어 피노키오가 꿈을 이루는 날이 왔다며 감동했고 노인처럼 벌써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다. 기뻐서 펄쩍펄쩍 뛰던 피노키오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향해 소원을 빌었다. 저는 건강한 소나무가 되고 싶어요. 피노키오는 나무였다. 다시 예전처럼 건강한 되고 싶은 게 단연했다. 행복한 피노키오는 다시 소나무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인류는 피노키오를 위해 한마음으로 자연보호를 약속했다. 나무들은 쑥쑥 자라났다. 마치 인간의 거짓말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너무 깊은 뜻이 담긴 내용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네. 낭독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몰입이 아주 그냥 내가 그 책 속에 들어간 줄 알았어 나는. 자,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김동식 작가님을 모셔볼 건데요. 저희가 준비한 콘서트는 즐거우셨나요? 네. 그렇다면 한 번 더 박수! 자, 그러면 지금 바로 김동식 작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악몽인 줄 알았어요.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런 무대 앞 뒤에 내가 서면 안 어쩌지? 여러분 저를 아시나요? 네! 제 책 보셨어요? 네! 재밌었나요? 네! 알아요. 재밌게 썼으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밤만 되면 불쌍해지는 핫도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니요. 통모짜 핫도그입니다. 자몽 통모 짜서. 여러분, 아까는 이렇게 냉정하지 않았잖아요. 재밌습니다. 선생님을 칼로 베면 스승. 트리플 하트.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영도 사람입니다. 저 뒷문으로 왔거든요. 아까 제가 집에서 출발했는데 2분 만에 도착했어요. 저 뒷문 쪽 2분 거리에 저희 집이 있거든요. 저 경찰서 치안 거기 아시죠? 그 뒤쪽에 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이긴 하지만 저희 본가가 그쪽에 있는데 영도의 제 기억은 쌍둥이 아주머니가 하는 그 떡볶이집이랑 유일한 롯데리아 즉석 떡볶이집 도나이드 알아요? 거기 아시겠어요? 거기 빵 사이에 아이스크림 끼워준 거 있거든요. 이런 추억인데 정말 전 너무 신기한 게 영도에서 살던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이러고 있을 줄 상상 못했거든요. 제가 왜
여기 있죠? 희한하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저는 신성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신성중학교라고 했거든요. 신성중학교에서 이런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자퇴했어요. 여러분 자퇴하지 마세요. 자퇴했던 이유,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뭐 공부를 못하기도 했지만 저희 집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도 안 계셨고 저 쪽방에서 너무 가난해서 일찍 일을 하러 다녔다. 여러 가지 일을 하러 다녔고 작가 되기 직전까지도 저는 뭐 여러 일을 거쳐서 서울 성수동에 있는 주물 공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그냥 공장 노동자였거든요. 일반적으로 되게 정상적인 삶을 루트 정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인생이 작가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오늘 그걸 얘기할 건데 사람에 대한 얘기 별로 관심 없고 재미없을 수 있지만 도와주세요. 아이스크림들이 싸워서 교도소에 끌려갔습니다. 싸워서 교도소 끌려간 아이스크림 중에 제일 불량한 아이스크림이 누군지 아세요? 도둑밥. 빵또와 전과자죠. 빵또와.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옷에 들어가는 지퍼나 단추나 벨트, 버클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금속으로 된 지퍼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붕어빵 만드는 틀 아시죠? 그 붕어빵 만드는 틀 말고 지퍼 만드는 틀에 뜨거운 샘물, 용광로에 샘물을 퍼서 부으면 샘물이 안에 들어가서 식어서 굳으면 지퍼, 단추가 나옵니다. 이런 일을 제가 10년 동안 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 일을 할 때 너무 무서웠던 게 제가 기계 앞에 앉으면 바로 옆에 용광로가 있는데 용광로의 열기가 엄청나요. 400도, 500도. 그 옛날 터미네이터 죽었던 그 뜨거운 샘물을 제가 뭐로 퍼서 붓는지 아십니까? 주방국자입니다. 주방국자밖에 없어요. 퍼서 부을 게. 주방국자는 퍼서 붓다가 녹아서 막 떨어져요. 10년 동안 3번 떨어졌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떨어졌죠. 국자 요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자로 이 쌤을 퍼서 부는 게 처음에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했지만 제가 하는 일이 매일 똑같은 단순 반복 작업이었어요. 저는 수백 번씩 같은 행동만 합니다. 매일 퍼서 붓고 빼고 퍼서 붓고 빼고 퍼서 붓고 빼고 매일매일 똑같은 걸 하니까 사람이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몇 달 지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눈 감고 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하는 이게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쉬워진다는 건 지겨워진다는 거잖아요. 제가 일하는 환경도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저희 공장이 직원이 5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공장이었거든요. 5명이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로. 왜냐하면 3분이 진짜 가족이셨거든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 좋은 공장인데 일하는 동안 이 가족 같은 분들이 서로 대화를 못해요. 용광로가 위험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기계 앞에 앉으면 하루 종일 일어날 일 없이 같은 행동만 반복하는데 제 자리 앞에 벽과 칸막이로 막혀있어요. 위험하니까. 그럼 전 그 칸막이 안에서 혼자 벽을, 이 시멘트 벽을 보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도 못하고 이 표정으로 매일매일 이러고 있다 퇴근하는 거 10년 동안 매일 똑같이. 얼마나 지겨웠겠어요. 그 일이 심심했겠어요. 얘기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 10년 동안 혼자 벽을 보고 매일 망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망상이 뭐였는 줄 아세요? 로또 1등 되는 상상. 로또를 자주 샀어요. 이번 주에 되면 건물주 돼야지. 시라호텔 망고 빙수 먹어봐야지. 이런 망상 많이 하죠. 그 다음 제가 많이 했던 망상이 아마 여러분 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연예인 되는 상상. 길 가다가 갑자기 캐스팅되고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해서 순위 막 올라가고 이런 망상 하잖아요. 누가 훔쳐보는 게 아니니까.
이런 망상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증세가 심각해져요. 망상이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거, 말도 안 되는 망상.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망상, 아이언맨 슈트 있는 망상. 이 슈 날아다니는 거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날아다니고 쏘고 하는 거. 일본까지 날아가서 야스쿠니 시다 딱 쏘고 오고. 저 북한에 날아가서 김정은이랑 악수하고 조심해 경고하고 돌아오죠. 말도 안 되는 미친 생각들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미친 생각도 그 당시에 저는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좀 더 재밌어요. 저 얼마나 진지하게 이런 망상을 했냐면 아침에 출근해서 기계 앞에 앉자마자 저는 바로 고민해요. 나는 오늘 무조건 퇴근길에 외계인에게 납치당한다. 무조건 납치당하고 나를 납치한 외계인들이 나를 딱 다 벗겨서 지구인 표본을 뜨더니 백과사전에 넣는다고. 표본 뜨는데 협조해줬다고 돌려보내기 전에 초능력 하나 줘서 보내겠다. 고를 수 있는 초능력이 딱 두 가지. 순간이동, 투명인간. 나 이 둘 중에 어떤 초능력 고를지를 하루 종일 진지하게 고민해요. 그러니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퇴근하기 전까지 골라놔야 돼. 이거를 진지하게 진짜 체면을 걸면서 장단점을 따졌죠. 내가 순간이동 골랐는데 순간이동하다 실수로 벽에 끼면 어쩌지? 죽는 거 아닌가? 아니 나 투명인간 골랐는데 투명하니까 트럭이 나를 못 봐서 치고 가면 이 세계관은 뭐 온갖 망상. 아 이세카이 아시는구나. 여러분이라면 순간이동 투명인간 뭘 고를 것 같으세요? 압도적이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고민해서 제가 뭘 골랐냐면 순간이동. 순간이동 능력 있으면 전 세계적인 택배 사업 할 수 있겠다. 미국 1초, 영국 1초 막 떼고 보겠다. 솔직히 투명인간 약간 불법적으로 벌어야 될 것 같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이 일이 너무 지겨워서 사업 아이템을 되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사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거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아이템 하나 드릴게요. 졸업하고 할 거 없으세요? 여러분 전국 초등학교 앞에 있는 슈퍼나 문방구에 보면 뽑기 기계 있는 거 아시죠? 게임기 이거 짱깽뽀 이거 맞다 이거. 이 기계 사업 말고 손 작은 초등학생들이 동전 넣다가 하수구에 동전이 굉장히 많이 빠져요. 하수구에 빠진 동전 수거하는 사업.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기 영선 초등학교 앞에 하수구 공사한다고 아저씨가 공사한다고 잠깐 열어놓고 가신 거예요. 뚜껑을. 저희 이때다시피 다 달려가서 거기 빠진 동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럿이 나눠 주었는데도 제가 5,000원밖에 나왔어요. 10,000원 가까이 나온 애도 있고 하수구 하나에서 동전이 끝도 없이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런 하수구가 전국적으로 수만 개는 될 텐데 전국 한 바퀴 싹 긁어 모으면 몇 억 나오는 거 아닐까? 지하경제 활성화? 전 안 합니다. 아니면은 영화를 본 날 또 망상 뭐 하냐면은 올드보이란 영화 15년 동안 갇혀서 돈만 주어먹거든요. 그걸 보고 생각하는 게 내가 평생 한 가지 메뉴만 먹으면 뭘 먹을까? 그럴 일이 있을 리가 없지만 진지하게 심심하니까.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누군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너는 죽을 때까지 평생 한 가지 음식 먹어야 돼. 다른 음식을 먹는 순간 우리가 너를 24시간 저격총으로 겨누고 있는데 싸죽일 거다. 그 대신 음식 하나에 네가 고를 수 있고 고르는 순간 우리가 삼시세끼 평생 공짜로 준다. 물은 기본적인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호박. 아 초밥, 스테이크. 햄버거 맛있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 매겼거든요. 일하면서 심심해서. 취향이 맞나보세요. 2등 비빔밥, 3등 김밥, 4등 라면. 저요. 전 안성탕면. 5등 랍스타. 랍스타는 남으면 팔려고. 1등 저는 그날 1등을 떠올리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똑같은 음식 드시겠다면 하나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햄버거 드세요. 햄버거, 고기, 단백질, 빵, 탄수화물, 야채, 섬소 균형 잡힌 식단으로 건강 유지했습니다. 몇 끼 먹어요. 이 결혼을 내고 뿌듯해서 퇴근하고 햄버거 사 먹었어요. 햄버거는 맘스터치. 그러고 보니까 영도에 맘스터치 들어왔어요? 영도 발전했네.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상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벽 보고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이런 망상만 했는데 그 당시에 저도 저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미쳐가고 있다. 나 조심해야 되는데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글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글의 아이디어로 써먹었어요. 심지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생각들을 글로 표현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작가님은 천재입니다. 상상력이 어쩜 이렇게 대박이죠? 칭찬하는 거예요. 미친 생각들을.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세상에 쓸데없는 거 하나도 없다. 망상도 써먹잖아요. 지금 제 직업이 뭐죠? 정답입니다. 상으로 아직의 글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안 반가워요. 가장 높은 곳에서 잠을 자는 물고기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래. 고등어요. 고등어? 나이치. 가장 높은 데서 잠을 자는 물고기는 도미입니다. 도미. 도미 높이자. 와. 재밌어요. 저 한명 발견했다. 취향에 맞는 친구가 있어서. 도미 높이 자. 그만. 도미 높이 잔다고. 지금 제 직업이 작가지만 작가 직전의 직업이 주물공장의 노동자인데 두 가지 직업은 솔직히 좀 결이 다릅니다. 작가, 공장 노동자. 너무 결이 달라서 처음에 제가 작가가 됐을 때 주물공장의 10년 경력 작가라는 일에 보탬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다른 일입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공장에서 10년 동안 벽을 보고 상상력을 키웠던 그 세월, 그 10년 세월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작가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좀 공장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작가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한순간도 쓸모없는 순간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든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되던데 지금 이걸 알지만 그 당시에 몰랐기 때문에 겨우 망상으로 지겨움을 버텼는데 망상으로도 지겨움을 버틸 수가 없는 위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9년쯤 일했습니다. 어떤 위기였냐? 9년쯤 공장에서 일을 했을 때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제가 30이더라고요. 30. 20대를 돌아봤는데 전 20대 10년 동안 집 공장 집 공장 집 공장 이거를 끝. 제 인생에서 20대가 삭제된 느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가족 같은 공장이 갑자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왜 돈을 벌까? 그러니까 제 인생 최초로 우울하던 그 시기가 그때 왔는데 그 우울함을 극복하게 해준 게 바로 우연히 찾게 된 글쓰기와의 만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신호를 굉장히 잘 캐치하시네요. 역시 특성화고라 그런가? 아니요. 센스가 있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글쓰기와 만나게 됐냐면 저는 사실 살면서 한 번도 꿈이 없었어요. 평생. 먹고 살기만 하기 때문에 꿈이 평생 없었는데 살아보니까 꿈이 없는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좀 남아돌아요. 내가 꿈이나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나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을 건데 그게 없으니까 저는 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든 뭐로든 때워야 하는 거죠. 저는 시간 때우려고 세상에 재밌다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게임, 만화책, 사실 게임을 제일 많이 했죠. 게임을 지금도 합니다. 오는 길에 하스스톤 하면서 왔어요. 이렇게 TFT, 전략적 팀 전투 시즌 1 챌린저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만화책, 영화, 드라마, 미드, 인터넷 방송, 유튜브, 웹소설, 웹툰, 시트콤 세상에 재밌다 모든 콘텐츠를 다 찾아다니면서 제 남아도는 시간을 때웠던 거예요. 유일하게 제가 안 봤던 콘텐츠가 뭐 작가가 할 말은 아니지만 책만 안 봤어요. 전 평생 책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책은 펼치면 잠 온다. 제 책을 안 봤었는데 지금은 그 편견이 깨졌습니다. 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제 책도 재밌고요. 이게 왜 편견이냐? 종이책은 안 봤지만 스마트폰 속 소설 본 거예요. 매체만 다르고 본질은 같죠.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에 공포 게시판이라고 무서운 소설들 많이 오라는 게시판이 있었어요. 무서운 소설의 특징, 결말에 뒤통수 되는 반전이 있고 막 소름 돋고 제가 이걸 좋아했던 거예요.
이 게시판 재밌냐고 재밌게 봤는데 이 게시판은 일반인들 누구나 자신이 지은 소설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그분들이 올리는 그 창작 소설들을 보다 보면 느껴져요. 야 진짜 아무나 글 쓴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 그 창작글 대회도 열고 상품 얻고 릴레이 소설 같은 놀이도 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릴레이 소설 쓰기. 누군가 소설의 시작만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뒷내용 댓글로 이어쓰다가 뒷사람에게 넘기고 또 다른 사람이 뒷내용 댓글로 이어쓰다가 넘기고 이어쓰다가 넘기고 한 편의 소설을 여러 명이 릴레이로 쓰는 게 놀이처럼. 근데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서 릴레이 소설을 쓰고 있으면 저도 중간에 댓글로 참여해서 이 소설 속 주인공 죽여버리고 지구 멸망시키고 어차피 뒷사람이 책임지니까 깽판 치고 넘기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사람 머대바라면서 출생의 비밀 남매 만들어서 넘겨버린다. 그러니까 빌런이었던 거예요. 깽판 치다 보니까 제가 뭘 깨달았냐.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댓글이지만 소설이라는 게 쓰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발전시키면 혼자 한 편을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주말 아침에 시간도 남아돌길래 써보자. 어차피 여기 아무나 올리는 곳이니까 키보드 앞에 딱 앉았는데 막상 키보드 앞에 앉았는데 머릿속에 영상으로는 이야기가 다 있지만 영상을 글로 옮기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배울 적도 없고 학력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 그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봤어요. 저 내공팩 해가지고 글 쓰는 방법을 지식인에 여쭤봤더니 지식인분들이 바로 알려주셔서 100만큼 그분들이 알려주신 대로 막 그냥 아무렇게 엉망진창 글을 썼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쓴 소설 이미지 메이킹 그게 완성된 거죠. 근데 이거 다 썼는데 다 쓴 소설을 제가 딱 봤더니 형편이 없는 거예요. 엉망진창에 내가 썼지만 이거를 게시판에 못 올리겠는 거예요. 욕먹는 건 괜찮아요. 욕먹으면 그래도 이 사람이 내 글을 봤다는 거죠. 제가 두려웠던 건 무관심. 아무도 내 글 안 보고 댓글 하나도 안 달리고 이 묻힐까봐 저는 약간 꼼수인데 이미 소설을 다 썼지만 다 쓴 소설을 절반으로 딱 잘라서 앞부분만 게시판에 올리고 마지막에 소심하게 한 줄의 코멘트를 추가해 놓은 거예요. 혹시 다음 내용 궁금하신 분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궁금하다고 댓글을 달아줄 때까지 10초에 한 번씩 새로 고침하면서 기다립니다. 새로 댓글 1시간 동안 새로 고침했거든요. 제 글을 댓글 안 달려요. 아무도 안 봐요. 아 역시 이런 형편없는 글은 아무도 안 보는구나. 포기할 때쯤에 한 분이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재밌어요? 다음 편 보고 싶어요. 이 댓글 보자마자 바로 다음 편 올려드렸어요. 이분이 보셨다 해서 이분을 위해서. 근데 놀랍게도 얘기가 완결이 났다고 6분이 반전 쩔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칭찬 댓글을 달아주는데 이게 저는 충격. 살면서 칭찬을 별로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람, 뿌듯함, 인정받는 느낌을 태어나 처음 느낀 거죠. 댓글에서. 그래서 저는 그날 이 댓글에 중독이 된 겁니다. 댓글 중독. 그래서 저는 작가 꿈이었던 게 아니라 댓글 받으려고 글을 계속 씁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시장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글 쓰면 댓글 많이 달릴까? 그 게시판에 댓글 많이 달린 글들, 그 글들의 특징을 살펴본 거죠. 일단 조회수가 폭발하는 방법은 정말 쉬워요. 그 제목 앞에 19금 후방주의 이걸 붙이면 조회수가 폭발합니다. 솔직히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봤는데 낚시다 했다고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호기심이 가는 제목 중에 있고 또 짧아야 돼요. 긴 글 안 봐요. 결말에 무조건 반전이 있어야 되고 처음에 질질 끌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이런 몇 가지 규칙을 제가 쓴 두 번째 소설이 바로 푸르스마 나왔습니다. 조용하고 어떤 소설인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지금 여러 뭉쳐있잖아요. 이 소설은 바로 사건이 시작되는 게 뭉쳐있는 공간마다 전 세계 거대하고 반투명한 외계인이 나타나서 긴 손으로 뭉쳐있는 사람들 쓰러잡고 이 꽉 잡은 사람들의 머리를 잡아 뽑아버려요. 외계인이. 좀 밝은 톤으로 말씀드리자면 콩나물 대가리 다듬듯이 하나하나 사람들을 다듬는 거죠. 그 다듬기를 다 한 다음에 외계인이 이거 몸통만 남은 인간들을 이제 버리고 사라져요. 미쳤잖아요. 그 군대가 도운 데서 외계인을 공격하는데 반투명해서 모든 공격 그냥 통과시켜 버린 거 외계인들은. 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외계인들 막지 못하는 건 그렇다고 진짜 왜 이런 짓 하냐. 먹지도 않을 거 왜 맨날 다듬기만 하고 이 다듬으면서 외계인이 우리 인간들한테 하는 말
프루스마나스는 무슨 뜻일까?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 우리가 우주에서 뭔가 잘못해서 벌 주려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뜯는 건가? 그 외계인의 말의 뜻이라도 알아보자. 몇십 년에 걸쳐 연구를 거듭해서 어떤 소리든 다 번역해주는 번역기를 걸어. 현장에 실시간 번역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원자들 100명이 운동장에 미끼로 모이고 한쪽에 과학자의 기계를 들고 그냥 사람들이 뭉쳐있으니까 또 외계인이 나타나서 쓰러졌고 시작합니다. 다듬기를 프루스마 나타나서 사람들의 머리를 뽑아버리는데 이 말을 번역해줘야 돼. 과학자가 아무래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들 한 명이 달려와서 멱살 붙잡고 흔들면서 빨리 말해 뭐라고 한 거야 했더니 과학자가 하는 말이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외계인이야. 꽃점이라고 하죠. 근데 사실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이 그런 외계인이에요. 식물들 멀쩡인데 와서 툭 꺾더니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걔네들 인간들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런 구조의 소설, 이게 짧고 반전 있고 바로 본론을 시작한 이 형태가 먹혔어요. 엄청 많은 분들이 보시고 여기저기 보시고 수백 개의 댓글 달려서 아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네. 스타일이 정해지고 그때부터 그런 식으로 글 쓰기 시작했는데 그날 수백 개의 댓글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혼자 저는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저의 규칙, 나는 3일에 한 편씩 신작 쓸 거예요. 어디 말하진 않았습니다. 말하면 지켜야 되거든요. 이 규칙을 왜 정했냐? 인터넷 게시판 3일 지나면 제 글이 뒤로 밀려나요. 댓글이 안 되네요. 댓글 봐야 되는데. 댓글 보려면 3일에 한 편 신작 계속 써야 되고 이 규칙을 정하고 제가 2016년 5월에 태어나 첫 글을 쓴 이후로 1년 반 동안 단편 소설을 300편을 썼습니다. 이게 관종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너무 좋아 쓰다 보니까 300편을 썼는데 300편의 소설을 썼더니 어느 날 아침 눈 떠보니 작가가 되었다. 이상한 거야. 난 작가가 될 수가 없는 사람. 이상하죠. 객관적으로 저는 작가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갑자기 작가가 됐을까?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작가가 된 과정을 돌아봤는데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힘이 있었겠지만 크게 3가지 정도의 힘이 제가 작가가 되는데 결정적인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3가지. 제가 작가가 될 수 있었던 큰 힘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솔직히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 인생은 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운이 좋았다.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럼 두 번째 큰 힘 꾸준함. 1년 반 동안 300편을 쓸 정도로 꾸준히 쓴 것 이거 큰 힘 같고 마지막 3번째 힘 저는 이 3번째 힘이 작가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생각하거든요. 90% 이상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3번째 힘인데 이건 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제 입으로 말할 건데 그 당시 게시판에 글을 올리던 당시 제가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죄송해요. 좋은 태도가 90% 이상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제 소설을 써서 게시판에 올리잖아요. 그럼 제 글에 첫 번째 댓글을 무조건 제가 달았어요. 일바 이런 거 아니고 항상 제 소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행복하세요. 그분들이 제 글을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소통했고 또 아까 제가 말했죠. 제 글 형편없었다고 엉망진창이었다고. 초반부터 제 글에는 지적하는 댓글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지적 댓글 맞춤법 지적. 역할 아니고 역할이에요. 몇일 아니고 며칠이에요. 아니면 뭐 두더쥐 아니고 두더지예요. 걔가 쥐가 아니더라고요. 좀 땅굴 파는 쥐가 두더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런 맞춤법 지적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옷 타놨다고 변명해볼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데 근데 변명하기에는 두더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걔가 주인공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원칙 나는 그냥 백지 앞으로 얘기했던 지적, 조언, 악플에 어떤 댓글이 들어서 무조건 맞다고 인정하고 따르자. 단순한 원칙으로 소통했습니다. 예를 들어 맞춤법 지적 들어오면 좀 솔직하게 댓글로 몰랐어요 인정하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틀릴게요. 이런 태도로 소통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조언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왜냐면 그 당시에 저 말고도 소설 쓰시던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누군가 지적하면 막 싸우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만약 그 당시에 그분들처럼 지적 들어왔을 때 기분 나쁘다고 막 싸웠다면은 혹시 뭐 제 기분이 뭐 나아졌을 수 있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나 이거 일부러 의도한 거거든. 얘 이름이 두더쥐야. 같이 막 싸웠다면은 풀릴 수 있어요.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놀랍게도 그 사람과 나 둘만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은 태도로 나쁘게 막 까칠하게 싸운 모습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은 내가 뭔가 알려줘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 어떤 조언이든 공격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조언을 못해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제가 그러지 않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한 태도 소통하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 그 수많은 분들, 제 태도를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은 내 말을 꼬아보지 않는 사람이다. 요즘 정말 흔치 않은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감사할 줄 알고 열려있다. 편하고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들이 저의 글쓰기 스승님이 되어주세요. 글쓰기에 대한 모든 걸 댓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작가님 오늘은 개연성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좀 솔직하게 댓글로 개연성이 뭐죠? 정확한 개념 몰랐는데 모르는 걸 모른다고 인정하면 무식하다고 욕하지 않고 더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작가님 개연성은 이러이러한 개념입니다. 심지어 갑자기 다른 분이 나타나더니 아니요 개연성 이런 개념이거든요. 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저 뒤에서 구경하다가 이기신 분들 많이 듣습니다. 좋아요 많이 찍힌 분. 아니 또 어떤 분이 작가님 글 쓰실 때 느낌표 너무 많이 찍지 마세요. 전 느낌표를 한 번에 10개씩 찍었거든요. 막 으악 10개 찍고 깍 10개 찍고 그랬는데 많이 찍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지금 느낌표 한 번에 하나씩만 찍고 있고 가끔 눈치 보면서 그게. 아니면 또 어떤 분은 작가님 제발 엉엉엉 흑흑흑 으엉엉엉엉 대사로 울지 좀 마요. 울음소리 대사로 쓰지 말고 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흐느꼈다, 오열했다, 통곡했다, 깍 이런 거 하지 말고 외마디 비명을 내지렀다 지문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세련된 글쓰기예요. 사실 이건 좀 너무 늦게 알려주셔서 제 초반 책에 들어갔어요. 제 초반 책에 보면 형 죽지마 엉엉엉 이러고 있거든요. 일찍 알려주셨어야 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알려주신데 무조건 따르기만 해도 국어도 모르던 사람의 정말 중학교 중퇴 수준의 그런 글솜씨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발전해서 1년 반 만에 책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좋은 태도로 소통이 때문에 이루어진 효과인데 여기에 부가적인 효과가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제 글의 고칠 점을 댓글로 알려주셨는데 자 다음 글에서부터 이거 고쳐오잖아요. 그럼 이걸 알려주신 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 사람 키웠다. 이 사람 나를 본인이 키웠다고 당신 잘 돼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빨리 책 내라고 우리 살 준비 다 됐다고 살 거라고. 아니 지금 어디 글쓰기 공모전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이분들이 자꾸 저한테 거기 참여하래요. 그러면 이분들이 몰래 단체로 몰려가서 추천하겠다고. 조작이죠. 아니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분의 댓글. 계좌번호 알려주면 현금 넣어드리겠습니다. 그게 힘들었지만 못 남겼어요. 그 사이트가 귓속말이 안 돼요. 아니요 이제 단편영화 감독님이 저한테 시나리오 작업 같이 하자. 그림 그리신 분들이 웹툰 데뷔하자. 다양한 출판사에서 책 내자는 제안이 쏟아지고 어느 앱 사장님은 우리 앱에서 글 쓰면 저한테 월급을 주겠대요. 진짜 감사한 기회와 제안이 쏟아지는데 저는 그걸 다 거절했습니다. 직업이 따로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작가 꿈이 아니었어요. 글로 뭘 할 생각 없었고 저는 뭐 오직 댓글 중독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댓글만 있으면 됩니다고 다 거절했는데 그렇게 감사한 기회와 제안을 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김민섭 작가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나는 지방대 시간 강사다 대리사회 이 책 쓰신 훌륭하신 작가님이신데 처음에 이분이 책 내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제가 거절했거든요. 제가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이 지난 뒤에 저를 인터뷰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김민섭이 만난 젊은 작가들. 일단 그 젊은 작가들이라는 표현에서 저는 기분이 업된 거죠. 나는 일반인인데 내가 출판 전문 잡지에 한국의 작가로 소개된다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닌 내가. 신기하잖아요. 바로 나가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끝났을 때 이분이 제가 해주신 말씀. 책 낼 생각 있다면 출판사 제가 연결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제가 책 안 내라고 했던 건 내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내 책 내는 거 복잡하고 귀찮고 어려울 거다. 돈도 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제 돈도 안 든대요. 전 제가 제 책 내려면 700만 원 드는 줄 알았거든요. 검색해봤어요. 그분이 작가님 돈 안 들고 할 일도 없고 집에 가서 게시판에 올린 300편들 중에 재밌다고 생각하는 20편 골라서 카톡을 보내주면 끝. 10분이면 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바로 저 집에 가서 게시판에 올린 300편들 중에 댓글 많이 달린 순으로 정렬해서 보내드렸죠. 작가님께서 본인이 즐겨보신 소설 섞어서 제 책 출판사가 요다 출판사거든요. 요다 출판사의 대표님께 아침에 제 소설들을 보내드렸는데 출판사 대표님이 밤 12시에 급하게 전화가 오셔서 그러셨대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 이런 작가가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당장 책 냅시다. 안 숨어 있었는데 급찬을 하면서 대표님이 내 책 내고 싶어 안달이 나셨다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신기하잖아. 내 글이 뭐라고. 너무 신기하다 드는 생각. 누구나 살면서 인생에 한 번쯤은 이벤트가 벌어지는구나. 내 인생의 이벤트가 30 넘어서 일어나고 지나가겠지. 받아들이고 저 집에서 나름대로 완벽한 출판 계획을 하나 짰습니다. 완벽한 계획. 그래도 출판사니까 내 책을 1000권은 만들어줄 거 아니야. 출판사에서 내 책 1000권 만들어주면 좀 얄팍한 생각이지만 그 당시 게시판에서 댓글로 나 응원하셨던 수많은 분들, 그 수많은 응원 댓글들이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이분들이 1000권 중에 500권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나머지 500권은 내가 내 돈 내고 사면 1000권 완판. 완벽하죠. 뿌리면 되니까. 이 완벽한 계획을 짜고 집에서 기다리는데 대표님이 다시 전화가 오더니 이런 이야기 300편 있어요. 동시에 3권 한 번에 합시다. 2000권, 2000권, 2000권에서 6000권을 한 번에 적고 하신 거예요. 아니 6000권은 내가 사비로 못 사는데 맞잖아요. 무조건 망할 건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박을 하지 출판사? 너무 부담스러운 상태로 저는 지하철을 타고 출판사를 찾아가게 됐어요. 계약서 사인하러. 처음으로 출판사에 가게 됐는데 지하철 타고 가면서 머릿속으로 출판사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갔습니다. TV에서 봤던 그 모습을. 근데 막상 딱 도착해서 본 출판사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규모가 너무 작았던 거죠. 이 강당의 4분의 1 정도 크기? 너무 작잖아요. 너무 작은 그 출판사에 제가 보자마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내 책 망하면 같이 망하겠는데? 그래서 규모가 하필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였던 게 안 팔린 책 쌓여있는 모습.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제 책 6000권이 안 팔려서 이게 산처럼 쌓여있고 직원들 지나가서 볼 때마다 욕하면서 지나가고 얘 때문에 우리 망했어. 미래가 뻔히 그려지잖아요. 뭘 믿고 내 책을 여기서 6000권. 정말 그날 너무 부담스러워서 저 계약서 사인하는 내내 죄인처럼 고개 숙인 채로 묻는 말에만 단답으로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이거 사인하고 치고. 사실 그날 끝나고 대표님이 고기도 사주셨는데 2시간 동안 고개 숙인 채로 네, 아니요, 네, 아니요. 대화가 이어지잖아. 집에 오면서 딱 드는 생각, 나는 이제 다시는 이 출판사를 못 간다. 죄인이 돼서 다시는 못 가고 나 때문에 아까 그 직원 몇 분 잘리고 혹시 망하면 난 출판사 하나를 말아먹은 사람 이러면서 집에 왔는데 그렇게 제가 계약서 사인했을 때가 2017년 9월 그로부터 3개월 뒤 2017년 12월 27일 거의 연말이죠. 그 연말에 제 책 3권 6000권이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에 6000권이 나왔는데 걱정했던 대로 3일 동안 한 권도 안 팔렸어요. 죄인이 된 거죠. 죄인이 된 마음으로 집에 조용히 있는데 출판사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작가님, 저희 연말 송년회 할 거니까 나와요. 예감이 들죠? 안 좋은 예감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출판사에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아까 했던 그 얄팍한 생각, 댓글로 응원하시던 분들 500권 사줘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던 그 생각, 글 쓰던 게시판에 글 하나를 남겨놓고 출발했어요.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드디어 제 책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책 좀 사달라는 얘기죠. 이 글을 남겨놓고 송년회 갔어요.
송년회 식당에 도착했어도 전 식당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서 고개 숙인 채로 누가 뭐 물어볼 때만 네, 아니요, 네, 부산이요, 네. 바로 앞에 있는 음식만 조용히 집어먹었거든요. 저 멀리 있는 음식 너무 먹고 싶었는데 손 뻗는 순간 누가 말 시킬까 봐. 저 생선튀김 진짜 먹고 싶어요. 저는 존재감을 지우고 있어요. 눈에 띄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도망가자. 근데 갑자기 출판사분들이 스마트폰 하나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 뭘 저렇게 돌려보시지 하고 봤더니 제가 게시판에 남기고 온 글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들켰죠. 근데 그 글에 갑자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데 무슨 댓글들이 달렸냐면 여러분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 아시죠? 네. 그분들이 그 인터넷 서점에서 제 책 3권을 구매한 영수증을 찍어서 인증 릴레이를 하신 거 수백 명이 사셨다고. 심지어 뭐라고 하시냐면 그동안 공짜로 봤는데 돈을 내고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한테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수백 명의 제 책을 사주신 거예요. 영수증까지 찍어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잘 되길 바란다는 응원 댓글이 모두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전 이게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3권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사주시기로 했지? 이거 진짜로? 너무 감동적으로 이제 좋아하고 있는데 출판사 분들도 이거 돌려보시면서 좋아하시니까 점점 제 고개가 올라가게 되고 머리에 있는 생선튀김 먹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죄인이 돼서 다시는 못 갈 줄 알았다고 했어요. 지금 저는 귀인이 돼서 너무 자주 가요. 갈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벅하러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러시는데 왜냐면 그 영수증 인증 릴레이가 일어나고 4일 만에 6천 권이 다 팔렸어요.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내 글을 이렇게 많이 봤다고. 근데 이분들이 다 사주시고 심지어 이분들이 제 책을 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주 다니는 사이트 여기저기 막 홍보를 다니시는 거죠. 잘 되라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스토리까지 지어가면서 홍보를 다니세요. 저도 본 스토리. 새벽부터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글을 쓴 작가. 책이 망하면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돌아가야 되나? 막 지어서 홍보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2세 새로 찍은 6,000권 일주일 만에 다 팔리고 3세 7,000권 다 팔리고 4세 15,000권 다 팔리고 5세 6세 7세 8세 이제 첫 번째 책 회세인가는 최근에 62세를 찍었어요.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잘 된 과정을 돌아보면 세상은 참 따뜻하구나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작가 될 수 있었던 힘 크게 3가지 뭐라고 했죠? 운, 꾸준함, 태도. 정답입니다. 상으로 아직의 글 드리겠습니다. 연예인 김태희 아세요? 네. 연예인 김태희가 제일 싫어하는 마블 어벤져스의 영웅은 스칼렛 위치 완다입니다. 완다가 그 어벤져스에 보면 머리에 그 보석 박힌 비전 여친이거든요. 비전 여친. 비전 여친. 비전 여친. 보통 전 여친 안 좋아하시던데. 운, 꾸준한 태도. 저 지금 돌고래 소리 내시. 운, 꾸준함, 태도. 이 셋 중에 그나마 나의 노동은 꾸준히 쓴 거죠. 나의 노동은. 근데 잘 생각해보면 꾸준함도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늘 인생에서 꾸준함을 추천드리지만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거 억지로 안 돼요. 지쳐요. 질리고.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하려면 그냥 뭐 게임처럼 즐겁거나 재밌거나 좋아야지만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당시 글쓰기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건 댓글 달아주시던 그분들 덕분에 즐겁고 재밌고 견딜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자에서 제가 위기가 왔다고 했어요. 위기를 어떻게 글쓰기가 극복이 되냐면 어떤 형태냐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짜증날 때 스마트폰 꺼내서 댓글을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웃고 있어요. 막 작가님 천재 같아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아요. 죄송합니다. 작가님 어디 가둬놓고 글만 쓰게 하고 싶어요.
이런 댓글 보면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무섭지만. 작가님 때문에 지하철역 놓쳤어요. 책임져요. 뭐 어떻게 책임지지?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제 일상이 즐겁고 재밌고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꾸준히 쓰려고 쓴 게 아니고 꾸준히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분들이 자 꾸준히 쓸 수 있는 원동력, 동기부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이 저라는 사람의 인생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스승님이 되어서 알려주시고 꾸준히 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고 구매, 홍보, 마케팅까지 완전 다 해주신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운이 좋았는 거예요. 시대를 잘 만든 거죠. 지금 우리는 연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모두가 다 연결된, 사실 여러분과 저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인스타 마팔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연결된 이 연결의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사례가 제 사례인 거죠. 왜냐하면 제 인생을 싹 바꿔준 수많은 분들, 그분들을 저는 몰라요. 그분들 이름도 나이도 성별도 어디 사시는지 뭐 하시는 분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연결의 시대이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과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댓글창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었고, 그 이 연결의 힘이라는 게 모이면 한 사람의 주물공장 노동자의 인생을 바꿔버릴 만큼 엄청난 힘이라는 거예요. 그 이 힘이 감사하게도 내게로 어떻게 왔을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 내가 항상 좋은 태도로 소통하고 꾸준히 했던 걸 이게 내게로 그 힘을 불러온 거구나. 왜냐면 모두가 다 연결된 연결의 시대에서 내가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건 이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보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반드시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존재해요. 누군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회를 누구한테 줄까 하고 봤을 때 꾸준히 하고 있는 제가 한 번은 눈에 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작가가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공부도 안 했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꾸준히 쓰기만 했어요. 꾸준히 쓰기만 해도 제겐 정말 기회와 제한이 막 쏟아졌고, 그럼 기회가 왔을 때 자 꾸준히 하고 있으면 이 기회가 빠져나갈 틈이 없이 저절로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좋은 태도, 누군가를 응원하는 마음은 냉정하게 쌍방향입니다. 착한 사람이 더 잘 되길 바라죠. 제가 착하다는 건 아닌데 요즘 유행하는 표현 중에 그거 아세요? 그 돈줄 내긴다. 돈줄 내주겠다. 돈으로 혼내주겠다. 이 표현이 유행하는 이유가 뭐겠어? 사람들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잘 돼야 한다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유행하는 거죠. 그럼 이런 시대에서 내가 좋은 태도로 소통한다는 건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고 돈줄 내고 싶은 사람. 실제로 저도 돈줄이 났거든요.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중에 운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꾸준함과 태도가 운을 불러와 줄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좋은 연결의 시대. 그 시대를 운 좋게 타고 나서 제가 인생이 바뀐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팁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실화니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식입니다. 2부를 시작합니다. 와. 2부는 드디어 소통하는 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다 질문해 주시면 무엇이든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무례한 질문이라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받은 질문, 작가님 오펜무? 솔직하게 확인해보고 대답해드렸습니다. 또 어떤 중학생이 저한테 물어본 질문, 작가님 여당이세요 야당이세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홍당.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그냥 진행하면 되나 봐요. 오펜무요. 오펜무? 카메라 다 찍혔다 이거. 찍혔다고? 하늘색. 제 마음과 같이. 작가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전 한식을 전체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저는 망상을 좋아하니까. 미국은 아직 사형을 하잖아요. 교도소에서 사형 전날에 어떤 음식이든 원하는 음식 주문하면 무조건 줘요. 아무리 어려운 걸 주문해도 사형 전날이면.
내가 만약 사형 전날에 한 가지 음식을 요청한다면 뭘 요청할까 했을 때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간장게장. 원 없이 먹고 죽으려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나 영화 인생 영화는 쇼생크 탈출. 그거는 여러분 나이에 2배 정도 되려나 그게? 나온 지가? 숟가락으로만 그거 맞아요. 탈출하는 거. 탈출 이거 하고 그 성경책 안에 그거 있고 옥상에서 맥주 먹으면서 그 장면. 그런데 그거 진짜 명작이라서 추천드리고. 다만 저는 오락 영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 마블 시리즈 당연히 보고 뭐 범죄도시, 타짜, 뭐 극한 직업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 책은 사실은 인생 책 같은 건 없는데 왜냐면 제가 책을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나 뭐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보지 않고 공부를 목적으로 보지 않고 제가 책을 보는 목적은 무조건 재미로만 봐요.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래서 제가 보는 책은 대부분 추리 소설, 미스터리 소설, 공포 소설, 뭐 SF 소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책은 뭐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이나 차노 게이 작가님이나 오치이치 작가님이나 뭐 테드창 작가님, 창씨 말고 테드창 뭐 이런 분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가장 영향을 끼친 콘텐츠를 딱 하나만 고르자면은 심슨. 여러분 심슨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풍자의 왕이에요. 네 맞아요. 비꼬기의 왕이거든요. 저도 소설에서 되게 풍자, 블랙 코미디 비꼬기를 많이 넣어요. 이게 아마 심슨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그 낮인감 밤인감 그거 읽을 때 보너스 트랙 첫 번째 거에 시몬 그 부부 관련 얘기 있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와 진짜 쩐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거 쓰실 때 어떤 생각하셨는지. 와 진짜 쩐다. 그걸 제가 왜 썼냐면은 사실 그 소설은 본문이 다였어요. 본문이 다였는데 이 세계관이 너무 낮에만 좀비고 밤에만 좀비, 이 낮 좀비, 밥 좀비, 인간족들이 싸우는 세계관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거 한 편을 날리기에는 너무 잘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거 아까워서 댓글창에 보너스 트랙을 연재한 거예요. 2편. 댓글창에 연재했던 거기 때문에 쓰면서도 이거는 사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힘 뺀 거예요. 본문이 아니라 댓글에 쓴 거니까 이건 못해도 우리 인정합시다. 독자분들과 이런 느낌이었죠. 근데 사실 본문보다 댓글 보너스 트랙이 추천을 더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나중에 마음 편하게 했더니 잘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했었죠. 또 오늘도 나 피노키오의 꿈은 어쩌다 쓰게 된 건지 궁금해요. 피노키오의 꿈은 그냥 뭐 역발상을 쓴 거긴 한데 제가 뭐 아까 지나가는 말로 한 얘기가 있죠. 살면서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었다고. 그거 진짜예요. 꿈이 없어도 불행하지가 않았어요. 꿈이 없는 삶이 불행한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지만 살면서 근데 다만 확신을 갖고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도 거의 없는 거예요. 치킨 먹을 때 정도. 근데 제가 언제 확신을 갖고 나 진짜 행복하다 말할 수가 있게 됐냐면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 그 댓글 이거 보면서 그때 좀 확신을 갖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시절을 돌아보면은 제 시간은 더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낮에는 하루 종일 육체 노동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꼼짝도 안 하고 원고 노동하다가 잠들고 또 출근하면 또 하루 종일 육체 노동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원고 노동하다가 잠들고 저의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정신적으로 점점 행복해진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행복이라는 건 육체의 힘듦, 삶의 고단함 이런 걸 다 초월해서 그냥 나의 정신 상태 이것만으로 마음만으로도 해줄 수가 있는 게 행복이구나 이걸 느꼈는데 근데 그 시절에 한 번은 점심시간에 저희 공장에서 유일하게 대화가 가능했던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모이고 막 대화도 하고 할 때 거래처 형도가 있을 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저의 근황을 얘기했어요. 저의 근황, 저 요즘 행복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행복해요라고 말하자마자 옆에 있던 거래처 형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뭐지? 대화는 맥락이란 게 있어야 되죠. 행복해요? 아니야. 이거 맥락이 없잖아요. 뭐야 이게 무슨 대화지? 저 행복한데요. 했더니 그냥 단호하게 아니야.
저 진짜 행복해요 했더니 그 형이 끝까지 안 믿으면서 아니야 너는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 행복한 척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셨어요. 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행복하다는데 내가 행복한 게 죄도 아니고 뭐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거래처 형은 행복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 형의 기준에는 성수동 지하 주물 공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공장 노동자는 행복할 리가 없다가 그 형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행복했었어요. 그 일 때문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소통, 댓글 이런 것들 때문에. 글쓰기. 피노키오의 꿈, 그 마지막 사람들이 피노키오가 마지막 순간에 신에게 소원을 빌 수 있게 됐을 때 피노키오를 애정했던 수많은 사람들 너무 잘 됐다고 좋아하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생각했던 피노키오의 소원은 뭐였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피노키오는 신에게 건강한 소나무가 되고 싶다고 빌었잖아요. 왜냐하면 피노키오는 원래 나무였어요. 원래 나무였던 피노키오에겐 사람이 되는 게 행복이 아니고 건강한 소나무가 되는 게 행복한 소원인 거예요. 사실 피노키오가 인간이 되어야만 행복할 거다는 우리 인간들의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행복에 대한 많은 기준이 있고 명언이 있고 말이 있고 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확실한 건 딱 하나. 여러분 행복에 대한 확실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정확한 답은 내가 제일 잘한다. 남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대신 느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진짜 정말 다 달라요. 모두가 너무나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언가에서 재미, 즐거움, 행복을 느끼는 정도도 정말 모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게 이건 10의 행복이야. 내가 10을 맛봤어. 너에게 추천해도 제가 그걸 했을 때 한 6 정도밖에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4밖에 안 되는 게 나에겐 10의 행복일 수도 있어요. 진짜 다 다르거든요. 그럼 이걸 절대적인 행복의 진리로 뒀을 때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행복의 기준도 있죠. 뭐 좋은 직업, 좋은 학벌, 뭐 많은 돈 이런 걸 쫓아가는 게 어느 정도 뭐 행복해지는 길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에서 재미, 즐거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서 10을 느끼는지 나의 본질이 뭔지 찾는 게 그 피노키오처럼 이게 지름길일 수도 있는 거죠. 행복에 대한. 그래서 제가 쓴 게 그 피노키오의 꿈. 사람들은 착각한다. 무조건 세상의 기준을 행복으로 강요하지만 사실 피노키오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신의 본질인 나무가 되는 게 행복한 존재다.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쓴 게 피노키오의 꿈입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분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만. 영도 파이팅!